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65페이지에 있는 작품 세 작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명 시인의 파초, 김광균 시인의 수천리, 그 다음 윤선도의 견해요 이렇게 살펴볼게요. 자, 가 작품 먼저 보시면 제목이 파초죠. 파초는 밑에 잎이 긴 타원형이며 키가 큰 여러 해살이의 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딱 봐도 남쪽 지방에서 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가 작품 한번 보시죠. 이 작품은 1930년대 작품이에요. 1930년대 하면 딱 일제강점기 떠올리셔야 돼요. 일제강점기 작품이고요. 시인은 이제 조국을 잃어버리고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시인 자신의 어떤 불행과 슬픔을 따뜻한 남쪽 지방을 떠나서 추운 곳에 살고 있는 파초에 빗대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어떤 감정이 투영이 되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조국을 언제 떠났노? 파토 아니고요. 파초입니다. 조국을 언제 떠났노?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남국을 향한 불타는 향수. 너의 넋은 수녀보다도 더욱 외롭구나. 자, 조국을 떠났대요. 그런데 밑에 남국, 남쪽 나라겠죠. 그래서 조국을 떠났다라는 것은 남쪽을 떠나서 이제 추운 곳으로 와 있는 파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라고 시적 화자가 파초를 생각하는 파초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연민이다, 가련하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파초를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을 떠나온 파초에 대해서 불쌍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남국을 향한 불타는 향수. 자, 향수라는 것은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보통 향수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초는 아마도 외로울 것이다. 여기 향수는 고향을 향한 그리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로울 것이다. 자, 너의 넋은 수녀보다도 더욱 외롭구나. 또 정서가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죠. 외롭다. 그런데 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파초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 의인화해서 표현을 하고 있구나. 그 다음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의 여인, 계속해서 빗대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유법 사용되고 있고요. 나는 샘물을 길어서 네 발등에 붓는다. 식물에게 물을 주니까요. 식물에게 물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고향을 떠나서 외로워하고 있는 누구? 파초를 어떻게 위로하고 있구나. 위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 줄게. 물을 부어 줄게. 그래서 파초를 위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발등이 붓는 행위 자체는 어떤 심상, 이미지를 확인해 보면 시각적 심상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물이 닿는다라는 측면에서 촉각적 심상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각 혹은 촉각적 이미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이제 밤이 차다. 자, 여기서도 촉각적 심상 확인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그 시에서 밤이라고 하는 시간적 배경은 조금 암울한 느낌을 주죠. 거기다가 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그래서 여기 밤이 차다라고 표현한 부분은 지금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암울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암울한 상황이구나. 나는 또 너를 내 머리 밑에 있게 하마. 자, 머리 밑에 있게 한다라는 것은 너와 떨어져 있지 않겠다라는 의미죠. 앞에서 물을 부어주는 행위를 통해서 위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로운 너를 위해서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보호해줄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즐겨서 너를 위해 종이 되리니 종이 되겠다. 그것은 보살피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너를 위해서 헌신을 하겠다. 내 몸을 다 바쳐서 지켜주겠다. 너의 그 드리운 치맛자락으로 우리의 겨울을 가리우자. 우리의 겨울을 가리우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암울한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다가 남쪽을 떠나서 겨울을 처음 겪게 되면 아무래도 힘들겠죠. 파초, 남쪽 지방에서 자라는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화자의 감정이 투영된 대상이 파초이다 보니까 이렇게 겨울을 가리우자라는 것은 함께 겨울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겨울을 견뎌내고자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파초와 나를 동일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초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인화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파초와 나는 서로 동병상련의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초에게 자신의 감정을 불어넣고 있다. 감정이입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이 작품의 포인트 별 5개. 요게 이 김동명 시인의 파초라는 작품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파초와 나를 동일시하고 있고 또 파초를 의인화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불어넣고 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나라 잃은 국민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겨울을 가리우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암울한 상황을 어떻게든 이겨내려는 어떤 의지가 드러나는 작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은 김광균의 수천리라는 작품 보겠습니다. 수천리. 자, 수천리는 밑에 또 역시 제목에 대한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있던 서울의 한 마을. 제목이 공동묘지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조금 그 부정적인 내용을 다루지 않을까 이 정도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산비탈엔 들국화가 환하고 누이 동생의 무덤 옆에는 밤나무 하나가 오뚝 서서 바람이 올 때마다 아득한 공중을 향하여 여윈 가지를 내어 저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아마도 누이 동생은 죽은 것 같고 여기 공동묘지에 묻혀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들국화라는 시어가 제시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국화는 무덤 앞에다가 놓는 그런 꽃이잖아요. 그리고 이 국화는 언제 피는 꽃입니까? 가을에 피는 꽃이죠. 그래서 계절적인 배경을 확인할 수가 있고 동시에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소재가 바로 이 들국화가 되겠습니다. 누이 동생의 무덤을 지금 찾아간 상황이고 거기에 꽃을 바치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꽃을 바치는 상황을 통해서 화자가 울컥하는 그러니까 정서가 심화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옆에 누이 동생의 무덤 옆에는 밤나무 하나가 오뚝 서 있어요. 이 밤나무가 여윈 가지를 내젓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밤나무라는 시어는 밤나무는 누이의 화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신 혹은 군신으로 볼 수가 있겠죠. 얘가 오뚝 서서 바람이 올 때마다 아득한 공중을 향하여 여윈 가지를 내어 졌다. 그냥 가지도 아니고 여윈 가지라고 되어 있죠. 여윈 가지. 훌쩍 마른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쓸쓸함과 더불어서 화자의 정서가 역시 심화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갈 길을 못 찾는 영혼 같아서 절로 눈이 감긴다. 눈이 감기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 영혼은 일단 누구? 내가 사랑하는 누이가 되겠죠. 누이인데 절로 눈이 감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에서는 죽은 누이에 대한 화자의 어떤 심정, 안타까움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안타까움이 눈이 감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덤 옆에는 작은 시내가 은실을 긋고 등 뒤에는 서거기는 떡갈나무 숲을 앞에 차단한 비석이 하나 노을에 젖어 있었다.
자, 여기는 일단 굉장히 감각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무덤 옆에는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는 것 같고 그 뒤에는 서거기는 청각적인 심상이 나타나는데요. 서거기는 떡갈나무 숲을 아래서 차단한이라는 것은 차디찬이라는 뜻이에요. 차디찬, 청각적 심상이죠. 차디찬 비석이 하나 노을에 젖어 있었다. 노을에 젖었다라는 것은 시간적인 배경을 알려줍니다. 시간적 배경을 알 수가 있죠. 해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시간적 배경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가라앉는 느낌이 듭니다. 하강적 이미지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흰나비처럼 여민 모습 아울러 어느 무영한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버린 후 밤낮으로 찾아주는 것 빈 묘지의 물소리와 바람소리뿐. 자, 흰나비 그냥 흰나비도 아니고요. 여민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형태가 없는 거죠. 형태가 없는 공중에 그 체온이 꺼져버린 후 체온이 꺼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누이가 죽었다라는 것, 죽음을 의미하는구나. 밤낮으로 찾아주는 건 빈 묘지의 물소리와 바람소리뿐. 감각적인 표현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각, 청각 이런 것들. 비인 묘지는 문법에 맞지 않죠. 빈 묘지인데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죠? 일부러 문법에 맞지 않게 표현하는 것, 시에서. 그래서 이 비인 묘지에서 비인은 시적 허용이 사용된 부분이다. 시적 허용. 허용이 사용이 되고 있다. 시인이 의도적으로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시적 허용이라고 합니다. 묘지의 물소리와 바람소리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물소리랑 바람소리, 자연물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청각적 심상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 내가 사랑하는 누이가 죽어서 허무하다. 허무감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허무감. 부질없다. 자, 동생의 가슴 위에는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고 적막한 황혼이면 별들은 이마 위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 자, 동생은 이미 죽었잖아요. 동생의 가슴 위에는 비가 내린다라는 것은 동생의 묘지를 의미하는 거겠죠. 묘지 혹은 비석에 지금 비가 오고 또 눈이 쌓인다. 그리고 적막한 황혼이면 별들이 이마 위에서 무언가를 속삭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눈 그리고 비 그리고 별, 얘네들은 누이의 무엇을 의미할까요? 얘네들은 누이의 과 슬픔을 드러내주는 시어들입니다. 비, 눈, 그리고 별, 얘네들은 누이의 슬픔 그리고 한을 드러내는 소재들이에요. 그래서 이마 위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 한 줌 흙을 헤치고 나직히 부르면 한밭꽃처럼 눈 뜰 것만 같아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며들었다. 한밭꽃처럼 직유법 사용되고 있고요. 눈 뜰 것만 같아서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몄다. 소매에 서러운 생각이 스몄다. 이 부분은 화자가 누이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눈물을 흘렸는데 그냥 옷소매에 스몄다라고 목 놓아서 우는 것이 아니라 옷소매에 스밀 정도로 감정을 어떻게 절제하고 있는 부분이구나. 자, 마지막 부분. 서러운 생각이 옷소매에 스몄다라는 것은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화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 눈물이 옷소매에 스며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화자가 목 놓아서 울지 않고 감정을 절제하고 있는 부분이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죽은 누이를 보고 싶어하는 화자가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는 그런 작품이구나 정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작품은 윤선도의 견회요입니다. 견회요. 자, 견회요 같은 경우에는
김선도의 견회요인데요. 제목의 의미는 견회요라는 것은 마음을 달래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달리는 노래. 이 작품도 우리가 이때까지 그 다양한 시조 그리고 가사 작품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작품도 그 유배가서 쓴 작품이에요. 유배가서 쓴 작품이고 화자 스스로 충원, 간언을 하다가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게 모함을 받아서 쫓겨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억울함 그리고 임금을 향한 충성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 견해요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부터 한번 보시죠.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나 외다하나. 여기에서 외다는 그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르다고 하나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 몸에 해올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러니까 내 할 일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내 할 일만 하겠다. 자, 여기서 이 할 일이라는 것은 우국충정입니다. 우국충정. 우국충정은 나라와 임금을 향한 충성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할 일만 하겠다. 내 몸에 해올 일만, 이게 내 할 일만 하겠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할 일이라는 것은 나라와 임금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밖에 여남은 일이야 분별할 줄 이시랴. 그 밖에 다른 일들은 분별할 줄 이시랴.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가? 서리법이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제2수로 넘어가서 내 일 망령된 줄을 내라 하여 뭐를 쏜가. 계속해서 어떤 일이라는 게 제시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 일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진 권력자의 횡포를 고발하는 상소를 올린 일을 얘기한 겁니다. 내 일이 망령된 줄을 내라 하여 뭐를 쏜가. 여기에서도 서리법 사용되고 있죠. 서리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를 쏜가라고 의문형으로 제시했지만 사실은 알고 있다라는 뜻이죠. 내가 이렇게 될 줄을 사실 나는 알고 있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소문을 올린 이유는 자, 어리다. 어리다라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이 마음 어리석기도 임을 위한 탓이로세. 임이 나왔네요. 누구? 임금입니다. 임은 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충원을 했다, 간언을 했다, 임금을 위해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임금을 향한 충성심을 드러내고 있어요. 연군지정이라고 하죠. 임금을 향한 충성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 다음 아무가 아무리 일러도 이미 헤어 보소서. 자, 옆에서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모함을 하더라도 이미 헤아려 보소서. 이미 헤어 보소서. 여기서는 이미 직접 헤아려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신의 무엇을 결백함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그렇게 간언을 했던 것이지 옆에서 권력을 가진 신하들이 뭐라고 해도 간신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사랑하는 임금께서 직접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라고 자신의 결백함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추성진호루 받기 우러예는 저 시내야 뭉호리라 주야에 흐르는다 임향한 내 뜻을 쫓아 그칠 일을 모르나다. 밑에 추성진호루는 함경북도 경원에 있는 누각이라고 되어 있죠. 그냥 이 화자가 유배가 있는 유배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유배지 밖에는 밖에 울어예는 저 시내야. 울며 흐르는 이라는 뜻입니다. 울며 흐르는 저 시내야 뭉호리라 주야에 흐르는다. 밑에 무엇을 하려고 주야는 밤낮입니다. 밤낮으로 흐르느냐 임향한 내 뜻을 쫓아서 그칠 일을 모르나다. 그칠 일을 모르나다는 그칠 줄을 모르니 여기에서
임금을 향한 자신의 마음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흐르고 있으니까 변함이 없는 자신의 어떤 충절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작품도 다양한 감각적인 그 이미지가 많이 나타나죠. 울며 흐른다. 청각적 심상도 나타나고요. 흐르니까 또 시각적 심상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매hen 길고 물은 멀고 어버이 그린 뜻은 많고 하고 어디서 왜 기러기는 울고 가느니. 자, 왜 기러기가 울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위에 보시면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너무너무 그립다.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이 제4수가 되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 외기러기는 자신의 슬픈 감정을 드러내주는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는 거죠. 감정이입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그리워서 슬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산이죠. 산은 길고 물은 멀고, 그러니까 부모님하고의 거리감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제5수 보겠습니다. 어버이 그릴 줄을 처음부터 알아마는 임금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시니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기불효인가 여기노라. 이 윤선도님께서 상소문을 올릴 때 사실 아버지는 반대를 했다라고 해요. 아버지도 관직에 있었고 윤선도도 관직에 있었는데 네가 상소문을 올리게 되면 우리 그 가문이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겠니? 라고 아버지께서 윤선도에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윤선도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 진정한 충성심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해서 상소문을 제출을 하고 아버지께서 염려했던 대로 다들 그 옷을 벗습니다. 관직에서 물러나게 돼요. 그런데 윤선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상소문을 올린 당사자이기 때문에 유배를 가게 되고 아버지는 그냥 관직을 박탈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버이를 그리워할 줄을 처음부터 알았지만 임금을 향한 뜻도 하늘이 여기서 삼교신이는 생기게 했으니 임금 향한 뜻은 화자의 어떤 충성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소문을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충성심. 여기서 임금 향한 뜻이라는 것은 자신의 충성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삼교신이의 의미는 생기게 했으니 하늘의 뜻이다라는 얘기죠.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그것이 바로 불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임금께 충성을 하는 것이 곧 무엇이다? 부모께 효도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충성하는 것과 부모께 효도를 하는 것을 동일선상에서 보고 있다. 그래서 임금에 향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견회요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1번부터 66번까지 문제가 6문제에 실려 있는데요. 영상을 잠시 일시정지해 두시고 문제를 풀고 나서 정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오. 문제 풀어보시죠. 자, 6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자,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나와 다에는 화자가 대상을 만날 수 없는 정황이 나타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줄에 산비탈은 들국화가 환하고 누이 동생이 무덤 옆엔이라고 동생이 죽었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라는 정황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다 작품에는 제4수에 매흔 길고 물은 멀고라고 해서 화자와 어버이 간의 어떤 거리감을 드러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만날 수 없는 정황이 나타나 있구나라는 것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시죠. 가와 나에서는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괴리라는 것은 차이입니다. 차이.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벌어지고 있다. 그런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 다음 가와 다는 자연의 섭리를 깨닫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자연의 섭리는 뭐 자연의 흐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한 자연의 흐름.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는 것과 같은 자연의 섭리를 깨닫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은 드러나지 않고요. 그 다음 4번에 가하다에는 대립적인 가치가 첨예하게 표출이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립적인 가치가 나타나느냐를 먼저 생각해 보시면 나타나죠. 가 작품부터 보겠습니다. 가에는 일단 따뜻한 남국 그리고 차가운 겨울이라는 대립적 가치 나타나죠. 그 다음 다에서는 내 몸이 해올 일, 내가 할 일, 그리고 그 밖에 여남은 일, 다른 일들이 서로 대립적인 가치를 이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첨예하게 드러난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첨예하다라는 것은 날카롭게 대립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은 첨예하게 대립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오히려 화자의 정서를 더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에서 뭐 둘 다 시간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부터 다까지 시간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 다음 62번 보겠습니다. 시적 화자의 태도를 중심으로 가와 나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에 보시면 유화적인 태도라고 조금 낯선 단어가 나와 있죠. 유화적이다라는 것은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이에요. 용서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을 유화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62번 문제 정답은 4 아니고 5번입니다. 5번. 62번 문제 정답은 5번이에요. 가에는 현실 상황의 변화를 기대하는 태도가 나에서는 변화될 수 없는 현실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태도가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죠. 먼저 가 같은 경우에는 화자가 일단 처해 있는 상황은 굉장히 부정적이죠. 조국을 떠났고요. 그리고 밤이라는 시어 그리고 겨울이라는 시어를 통해서 암울한 현실 상황을 드러낸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겨울을 우리 함께 겨울을 가리우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어떤 의지적인 태도가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누이 동생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화자가 이를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 다음 63번 보겠습니다. A와 B에 나타난 공통된 표현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 부분에서는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의 여인, 나는 샘물을 길어서 네 발등에 붓는다. 일단 의인화하고 있고요. 물을 길어서 발등에 붓는다라는 표현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각적으로 볼 수도 있고 촉각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B 같은 경우에는 추성 진호로 바뀌오로 얘는 저 시내야. 여기서는 운다고 했으니까 청각적 심상도 나타나고요. 그리고 흐른다. 그런 것은 뭐 볼 수가 있으니까 시각적 심상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감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의 정서를 구체화하고 있구나. 그 다음 6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64번.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입니다. 파초 잎을 치맛자락으로 비유한 것을 보니 파초는 나에게 모성적인 존재임을 알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모성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동일시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을 파초에 빗대서 표현하고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파초라는 대상은 화자와 같은 처지, 동일시되고 있는 자신의 감정을 이입한 대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모성적인 존재 아닙니다. 그 다음 65번 문제. 나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65번 문제 정답은 5번입니다. 비와 눈과 별이라는 것은 화자의 의지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쓸쓸한 분위기를 더 심화시키는 소재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동생의 가슴 위에는 비가 내리고 눈이 쌓이고 적막한 황혼이면 해가 지금 뉘엿뉘엿 다진 거예요. 별들은 이마 위에서 죄송합니다. 이마 위에서 무엇을 속삭였는지 자 얘네들은 전부 다 죽은 누이의 무덤에 쌓여간다는 측면에서 쓸쓸한 분위기를 더해주고 있기 때문에 화자의 의지와는 거리가 멀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66번 보겠습니다. 다의 각 수를 연결하여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죠. 제2수에 망령된 내 일은 제3수의 내 뜻에 상반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수에 망령된 내 일도 그리고 3수에 있는 내 뜻도 모두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임금을 향한 나의 충성을 드러내는 것이었죠. 그래서 둘 다 내 일과 내 뜻은 다 임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상반된 것이 아니라 유사한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66번까지 다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내일은 모의고사 3회차 문제 풀어오셔야 합니다. 3회차 1번부터 15번까지 문제 해설할 예정이고 금요일에는 비문학 지문들 해설할 거니까 내일은 다 풀어오시고 채점 진행하고 틀린 개수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할게요.